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기로 유명했어요. 걸음마를 떼자마자 한글을 떼질 않나, 7살도 안 된 애가 암산을 하질 않나, 동네에서도 천재가 태어났다며 부러워했어요.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던 제가 자식 복은 있어 다행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전 제가 남편 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가난했어도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허름한 빌라촌에 살았는데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던 동네였습니다. 남편들의 고함, 아내들의 비명, 애들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유독 더 그랬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우리 집은 늘 평화로웠어요. 우리 남편은 거칠기는커녕 제가 찬물에 설거지할까봐 설거지를 본인이 다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남편들이 흔하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희귀한 남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돈은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주어 천재 소리까지 듣는데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니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갈 만큼 학구열이 높은 분이었는데 학습지 사업을 시작한다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처음엔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는데 아주버니가 우리 아들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남편과 아주버니는 천재를 만드는 학습지를 만들었고 모델은 우리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천재적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광고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도 상황이 피기 시작했어요. 낡은 빌라촌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나중에는 부자들만 산다는 전원주택 마을로 이사를 갔을 정도니까요. 그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즈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들도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남편 회사는 보육원의 학습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도 같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죠. 봉사를 다니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기부도 하고요. 아들도 종종 봉사를 따라다니며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똑똑하게만 자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라고 늘 가르쳤고 착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은 그에 맞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취업보다는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아들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미디어도 타고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신부감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사업이 한참 잘 되던 때라 결혼하기 좋은 때이긴 했지만 사실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내심 섭섭했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래도 남편이 아들의 신부감은 보고 갔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는데 집이 가난했던지라 고칠 엄두를 못 냈다고 해요. 그 사이 사는 게 넉넉해졌는데도 미리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게 그렇게 비극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죽음에 아들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좀 더 엄마 곁에 있을게. 고맙긴 한데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말했어요. 자기야, 그것보다는 내가 딸처럼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머니랑 당신만 있는 게 더 허전할 거야.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딸처럼 있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들이라도 덜 허전했으면 싶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아들도 서둘러 가정을 꾸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들의 결혼 후 예상대로 며느리가 딸처럼 굴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저야 뭐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몸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났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 병원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응급수술 들어간대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꼬박 18시간이 걸렸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착잡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문제는 지능인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지라 지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깨어난 뒤에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아들인데 지능에 문제가 생기다니 설마 그럴 일이야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깨어났을 때 저도 며느리도 한눈에 그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은 물론 말도 어리버리하며 잘 못하는 데다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론을 내리더군요. 외상으로 인한 지능 문제가 발생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능 문제와 다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휠체어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괴로웠습니다. 수술 후 깨어난 아들은 제가 알던 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저를 설득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요. 일단 그의 사업부터 제가 수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난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할 수 있겠어? 어떻게든 해야죠. 그이가 어떻게 일군 건데. 그럼 내가 내 아들은 돌보마. 어머니, 그건 아니죠. 응? 뭐가? 아무리 지능이 저렇게 됐어도 제 남편이에요. 제가 돌보는 게 맞아요. 지능만 문제인 거지 몸은 저렇게 장종인데 노세연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돌보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네가 혼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 어떻게든 해낼 거니까 어머니도 저 믿어주세요. 그때 며느리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딸처럼 굴거나 애교가 있는 애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듬직한 면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남편 복 자식 복보다 며느리 복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된 건 여전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아들도 저렇게 듬직한 아내를 만났으니 잘 지내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며느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얘 무슨 일 있니? 혹시 네 남편 어디 아파? 아니요. 그이는 잘 자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네가 어디 아픈 거야? 너무 힘들면 네 남편 나한테 보내.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일단 메꾸기는 했는데. 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왜 그걸 네 돈으로 메꿔? 나한테 말해봐.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때까지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 없던 애가 그때만큼은 도움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꽤 고액을 돈으로 말했고 저는 바로 돈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사느라 가뜩이나 고생인데 돈 고생까지 하고 있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얼마 후 며느리가 잘 해결됐다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사업장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선뜻 주시고 제가 사업 다시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해지네. 어머니,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그 일랑 같이 들릴게요. 그럴래? 그럼 나야 좋지.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며느리가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근사한 생일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다 얼마 들었어. 지금 사업도 힘들다면서 내가 줄게. 어머니 덕분에 위기 잘 벗어나서 괜찮아요. 그러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해.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혼자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남편이 없는 첫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조금은 덜 허전하다 싶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또다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온 겁니다. 어머니, 회사 부도날 것 같아요. 아니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잘 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떡해요. 어음 못 막으면 바로 부도난대요. 저는 또다시 큰 돈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들이 일군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돈을 해서 보냈더니 며느리가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 도저히 사업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머니께 계속 빚만 지고. 그렇게 힘들면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야. 매각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응?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저 다시 잘해볼게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차례 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돈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재수씨, 애들 회사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회사 잘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 매각한 지 꽤 됐던데 나도 오늘 알고 급히 전화해보는 거예요. 조카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으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사 어렵다고 해서 돈 빌려준 게 바로 엊그젠데.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나요? 금액을 듣던 아주버니가 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지, 집에 돈이 없었대요? 그중 절반은 조카 녀석 재산만 처분해도 충분히 메꿨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재산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거려니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와 통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집으로 찾아가 봤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간병인과 함께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마침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혹시 이 집에서 사람 오고 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집 이사한 지 꽤 됐는데? 네? 지난달에 갔을걸요? 불과 전주에 며느리가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 마지막 남은 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였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곧 갚을 거라고 담보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빚을 갚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이고 뭐고 싹 처분하고 나갔잖아요. 분명히 이 집이었나요? 분명히 이 집이죠. 왜 이 집 남편 휠체어 타고 지능도 좀 떨어진 사람 아닌가? 설마 가족이세요? 모르고 오신 거예요? 이웃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에 대한 묘사가 맞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회사로도 가봤습니다. 그러나 회사 역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건물 경비에게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 나간 지 꽤 됐는데 언제 쪽에 나간 회사를 이제 와서 찾아요? 언제 나가는데요? 그 회사 사장이 사고 나서 바보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문 닫았어요. 뭐라고요? 그때부터 닫았다고요? 그렇다면 그간 며느리가 가져간 돈은 다 뭐였던 건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일찍이 문을 닫은 게 맞더라고요. 회사를 판 돈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그냥 받아들여. 동서 제대로 당했네. 동서 며느리가 다 들고 튄 거야. 동서 돈까지 빼돌려서. 그런데 왜 내 아들까지 데리고 가느냐고요. 나중에라도 걸릴 때를 대비해서 데리고 간 거겠지. 그래도 내가 당신 아들 돌보지 않았냐. 당신 아들 재산은 어차피 내 거다. 이거 아니겠어? 결국 저는 빚을 갚지 못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이제 진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며느리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너 이제 오는구나. 아유, 그럼 그렇지. 이상하다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나 며느리는 아주 부유해 보였고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살짝 내리더니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 집을 산 사람이에요. 인제 그만 나가주세요. 예,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어? 우리 아들은 어딨어? 댁 아드님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갔어요. 됐어요? 이제 사실 확인하셨으니 당장 꺼지세요. 사고로 휠체어 타는 아들과 살아준 며느리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까지 대줬는데 저를 결국 맨몸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이 기막힌 사연을 어디다 말하겠어요. 저는 결국 형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집은 형님 덕에 얻어 살았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 덕에 편하게 살던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살림뿐이었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처음엔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도 잊으신 거예요? 너 설마...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아들.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많다는 전화 사기인가 했어요. 요즘은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거든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엄마, 저 살아있어요. 당신 뭘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정말 이미 세상에 없다니까.
목소리도 가짜죠. 요즘 기술이 좋다더니 정말이네. 진짜 내 아들 목소리 같네. 내 아들 목소리 들려줘서 고맙긴 한데 당신은 내 아들일 수가 없어. 엄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저 지능 돌아왔어요. 그러나 상대의 입에서 지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 물었어요. 지능이라니. 저 사고로 지능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 이제 멀쩡해요. 지능에 문제가 있었을 때의 일도 다 기억해요. 정말, 야? 그쯤 되니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 어머니 아들 맞아요. 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니, 제가 지능은 돌아왔는데 다리가 아직 좀 불편해요.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모르게요. 그 사람? 할머니 와이프 말하는 거야? 걔랑은 연락 안 한 지 5년은 된 것 같다. 네? 정말이에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갈 준비를 하는데 다리도 안 좋은 애를 어떻게 데리고 오나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깡촌 요양원에 있는 거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듣기로 했어요. 세상에, 죽었던 애가 살아있었다니. 사실 난 온전히 믿어서 왔다기보단 재수씨 혼자 가는 게 위험할까봐 따라왔어요. 저도 믿기지는 않는데 통화해보니 우리 애가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아주버니는 제 말을 완전히 믿진 않으셨죠. 제가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다 못해 정신이 반쯤 나갔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혹시 우리 조카가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하진 말아요. 요즘 하도 목소리까지 조작을 잘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 보내고 벌써 5년을 버텼는데 약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주버니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주춤거리자 아주버님이 물으셨어요. 재수씨, 제가 들어가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제 아들이 있다면 제가 찾아야죠. 이름도 다르다면서요? 지능이 돌아오고 보니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더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한가? 여기 수준을 보니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렇게 깡촌에 허름한 요양원이라니. 그리고 데스크에 가서 아들이 알려준 이름을 댔더니 우리를 병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주버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재수씨, 우리 조카가 맞네요. 저는 너무 놀라서 처음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아들에게 다가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아들, 맞지? 맞아요, 엄마. 제가 전화했어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고 아주버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아들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려 했는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보호자 좀 불러주세요. 누가 왔다고는 하지 말고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해주세요. 보호자가 꼭 와야 한다고. 저희가 보호자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얘 엄마예요. 근데도 걔 동의가 필요하다면서요.
걔 나더러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애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는 보호자 우선 원칙을...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고요. 이 요양원도 그 사람의 공범으로 지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했다고. 제 이름 신분 다 가짜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없이 입원시키셨고요. 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잠시만요. 제가 원장님께 연락드려볼게요. 조금 뒤 원장이 헐레벌떡 우리 병실로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보호자가 주신 신분증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환자분, 왜 이제야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퍽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호자에겐 비밀로 해주시고 이리로 오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드리면 우리 요양원은 혐의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하게 할게요. 원장은 우리에게 요양원에는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며느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직원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때는 형님과 아주머니도 병원에 와 계셨습니다. 보호자가 거의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몸을 숨겼습니다. 대신 아주버니가 가져온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노트북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차림을 한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멀쩡하게 앉아있네? 아프다고 거짓말했어? 당신 보고 싶어서. 하여튼 바쁜 사람한테 왜 오라가라야. 내가 말했지. 당신 자꾸 연락하면 빚쟁이들이 나 따라서 당신 찾아낸다니까?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아직 지능이 돌아오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연락 왔었어? 왔지. 매일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 보고 싶다고 병원에 연락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나 그만 간다? 가지마. 아, 진짜. 그럼 언제까지 있으라고? 지금 왔잖아. 내가 몇 번을 다시 말해야 이해할래? 지금 빚쟁이들이 날 쫓아와서 당신을 찾아낼 수도 있다니까? 그럼 나 엄마한테 가서 숨을래.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그 빚쟁이들이 왜 당신을 찾는다고 했지? 엄마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 어머니가 당신 사업 도와준다고 빚을 엄청 졌다니까? 당신이 아들이라서 당신 찾아내는 거야. 엄마는? 어머니? 며느리는 아주 잠깐 고민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내가 당신은 오래 살라고 여기 보낸 거야. 날 사랑해서?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머니는 당신을 버렸다니까? 순간 속에서 욱하고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 당신이 미워서.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빚을 엄청 졌으니까. 돈 때문에? 응? 돈 때문에. 원래 사람은 그래.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기가 찬다는 코웃음을 치더니 물었어요. 마치 당신처럼? 그러자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물었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
당신 얘기잖아.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도 아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기함을 하더군요. 어머니, 내가 네 어머니긴 하니? 아니, 도대체 여길 어떻게... 내가 전화했어. 아니, 당신은 또 어떻게 전화번호를... 설마 당신 지금 정상이야? 내 지능에 관해 묻는 거라면 정상이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정상이야? 완전 바보가 됐었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장난은 당신이 쳤지. 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날 버렸어? 어디 설명해보렴. 나한테도 그랬잖아.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건... 어머니께 들었어. 당신 내 재산도 모자라 어머니 재산까지 다 가져갔다며? 그건 당신 치료비 때문에. 내 재산이 꽤 많았을 텐데. 그거야.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회사가 망해서 다 썼어. 어머니 돈은... 그래. 내가 당신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좀 달라고 했다. 내가 속였어. 그래. 그래서 어머니를 맨몸으로 쫓아냈어? 내가 뭘 쫓아내. 내가 돈 달라고 사기는 좀 쳤어도 어머니를 쫓아내다니.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우리 아들 회사 때문에 급전 필요하다고 해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그 집 경매로 넘어가니까 누가 샀니? 그거야. 어머니가 속상하실까봐 제가 사둔 거죠. 나더러 나가라며. 에? 제가요? 궁지에 몰리니 갑자기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그때도 아들 머리 이상해졌다고 완전 정신줄을 놓으시더니 이제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 샀다고 같이 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이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죠? 차라리 그이가 죽었으면 나았을 거라고. 바보가 돼서 저렇게 살아있으니 살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몰래 돌보고 있었던 거라고요.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우리 남편 깨어났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남편 다 떠넘기고 혼자 편하게 사셨잖아요. 솔직히 돈도 제가 남편 다 돌보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신랑이 진짜 오해하겠네. 그래? 네 말이 다 맞고 내 말은 다 틀리다고? 아들은 말없이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지능이 떨어졌을 때의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여기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었지? 아들이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가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때 기억은 안 나는구나? 하긴 지능이 떨어졌을 때니 기억력도 온전치 않을 거야. 여보, 내가 차차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오해하지 마. 지금껏 당신을 여기에 보호하면서 돌본 건 나야. 당신이 여기에 자주 왔던가? 자주? 그럼 왔지.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나만 답답하네. 내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게 맞네. 뭐? 기억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기억 못한다고는 안 했잖아. 기억 못하니까 물은 거잖아. 아니, 당신 대답이 궁금했어. 내 질문에 당신이 진실을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뭐? 나 다 기억해. 뭘? 사고 나누겠을 때부터 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태어난 후부터 당신은 날 바보 취급했지. 태어난 날도 나한테 치킨을 시켜줬어.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았는데 잘 됐다면서. 기억나?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지능이 떨어졌던 게 맞네. 내가 무슨 치킨을 시켜줬다고 이래? 그날은 죽 시켜줬잖아. 잘 기억하네. 뭐? 그리고 늘 날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을 했었지. 뭐? 간병인도 없었어? 나한테는 비싼 간병인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저를 보고 그랬죠. 바보가 된 주제에 왜 이렇게 사고를 안 치냐고.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스스로 잘못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당신 재산은 내 앞으로 명의 변경했고 어머니가 준 돈도 다 내 돈이 됐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 푼이라도 내 덕을 보고 싶으면 둘 다 입 다물고 내 말을 들으라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그 집 돌려드리면 돼요? 이제는 하다하다 저에게 집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집 말하는 거냐? 너한테 줄 돈 때문에 담보 대출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던 내 집? 그래요. 그 집 준다고요. 여보,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당신이 방금 말했잖아. 내 돈이랑 어머니 돈을 당신이 갖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한 거잖아. 그 돈의 원래 주인이 우리라는 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아무리 사기를 쳐서 어머니 돈을 빼앗고 당신 신분증 가지고 재산을 옮겼어도 이제는 내 돈이야. 아무도 손 못 댄다고. 내 돈도 돌려줘야지.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 부부야. 굳이 돌려받을 필요 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거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위장해서 전 재산을 챙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훔친 분이 누구시죠? 아들은 정확히 며느리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제 호적은 복구됐나요? 오늘부로 복구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진짜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서. 안타깝게도 호적이 복구되면서 이분이 다시 아내가 되셨어요. 그거야 뭐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죠. 며느리는 경찰과 아들의 대화에 혼란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사망 신고한 것까지? 어떻게 몰라? 내가 진짜 아직도 바보인 것 같아? 눈을 뜨자마자 알았어. 이 병실 앞에 붙어있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아 맞다, 신분 도용까지 하셨죠? 죄목이 추가됐네요.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건지 무릎까지 꿇고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살 길이 막막하고 하늘은 원망스럽고. 어쨌든 당신이 내 남편인데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 재산까지 노렸던 거야. 이제라도 내가 다 돌려주면 되잖아, 응? 어머니도 그러면 되는 거죠? 며느리는 경찰 앞에서 보란 듯이 눈물까지 짜내더라고요. 이걸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돌려준다고? 훔쳐간 걸 돌려준다. 그걸로는 뭔가 속이 시원하진 않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이 훔쳐간 우리 재산을 모두 몰수할 거예요. 제가 사업할 때 고객이었던 대형 로펌에서 우리 사건을 맡을 거고요.
여보,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내 재산만 탐냈다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적어도 우리 어머니 재산까진 탐내지 말았어야지. 거기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가슴에 제목까지 박아?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엄청 반성하고 있어. 우리 집이 가난할 때도 어머니는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를 받으셨던 분이야. 똑똑했던 아들이 바보가 된 것도 지독하게 고통스러우셨을 어머니한테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런 거짓말은 못하지. 차라리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가지 그랬어. 왜 날 여기에 숨겼냐고. 여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봐봐. 당신 여기서 지능이 돌아왔잖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있으면 당연히 좋아지지. 나도 당신이 회복되길 바랐던 거야.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로 둘러댔고 결국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모든 상황을 녹화한 형님과 아주버니가 그것을 증거자료로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그날 비로소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살던 집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들과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근데 지능은 돌아왔는데 다리는 왜 여태 안 나은 거야? 아무래도 요양원에 계속 있었다 보니 치료를 받은 건 아니어서요.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겠다. 엄마,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제가 조심만 했어도 그런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그 사람도 결국 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변한 거겠죠?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남편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니? 빼돌린 네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던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전 재산을 털어간 애야. 그땐 왜 신고도 안 하셨어요? 그때도 이미 사기 당하신 거잖아요. 네가 죽었다는데 내가 돈 찾을 정신이 있었겠어?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주변에는 말도 안 했어. 큰아버지네만 알고 있지. 나더러 신고하자고도 하셨는데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보니 네 와이프도 널 믿고 시집 왔는데 억울한 마음에 내 재산까지 노렸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 막말로 증거도 없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해줬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진즉에 좋아졌으면 더 빨리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았을 텐데. 내일 바로 변호사랑 만나려고요. 다음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거든요. 갔더니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며느님이 따로 좀 뵙고 싶다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전 싫습니다. 저 애가 우리 모자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러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사 양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결국 형사의 조언에 따라 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합의를 운운하더라고요. 어머니, 남편 재산이야. 제가 허위로 신고한 거라 다 그이 앞으로 돌아가겠지만 어머니 돈은 막말로 제가 작정하고 숨기면 못 찾는 거 아세요? 뭐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하려는 말이 뭔데? 합의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재산 다 돌려드릴게요. 이미 다 쓴 건 아니고 다 갖고 있어요. 그거야 조사해보면 나오겠지. 안 나온다니까요. 설마 제가 그 재산은 순순히 제 이름으로 해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못 믿지. 네가 내 재산을 어디에 뒀는지 어떻게 알고? 합의서 써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됐다. 내가 뭘 믿고 너한테 합의서를 써주니? 알겠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럼 써주실 거예요? 하긴 뭐. 나도 차용증도 안 써둔 재산인데 찾을 수 있나 싶고 좀 갑갑하던 참이었어. 도대체 어디에 숨겼길래 그러니? 며느리가 제 귀에 제 돈을 숨긴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경찰도 절대 못 찾는다니까요? 그래? 그럼 합의서를 써줘야 하나? 그 합의서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주세요. 무슨 내용? 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을 설득해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준다는 내용이요. 뭐? 어머니, 막말로 우리 아직 부부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감옥 가는 걸 보셔야겠어요? 넌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다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제 입장이 안 돼 보셔서 그래요.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보 됐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도 덩그러니 남겨졌지. 제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평소에 안 하던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거래요. 하긴 나도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 그러니 아무 의심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니?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며느리가 제가 빌려준 금액을 말하는데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는데 차용증도 없잖아요. 저랑 합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일 제 변호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럼 바로 합의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기 술수가 잘 먹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주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니? 여기요? 경찰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찰서 안 어딘 줄 아느냐고. 조사실 앞이잖아요. 여기서 편히 얘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 편히 말 잘하더라. 여기 안이 다 녹화되는 줄도 모르고. 뭐라고요? 덕분에 네 입으로 훔친 돈 액수도 다 말했고 어디에 숨겼는지도 말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지금은 조사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도 다 녹화되는 거 몰랐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너랑 더는 볼 일 없을 것 같다. 성실히 조사받고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도 잘 받아.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넌 왜 그랬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면 내가 널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지. 그리고 넌 내 가족 아니야. 저 아직 어머니 며느리라니까요?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네가 좀 전에 한 말처럼 네가 우릴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못 버렸겠지. 그러니 우리도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처벌 불원서. 네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니? 선처는 바라지도 말아라. 그렇게 조사실에 며느리를 두고 나오는데 안에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렇게 괴물 같은 애를 며느리로 맞은 줄도 모르고 아픈 아들을 맡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얼굴 보기도 힘들던데 어쩜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합의를 운운하는 건지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들의 재산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루다 보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며느리는 합당한 벌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아들과의 이혼도 성사됐고요. 그 사이 아들은 다리 치료에 전념해 다리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지능도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회복되자 아들은 바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쉬어야 하지 않아? 너도 마음의 상처가 클 거 아니야. 제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마음의 상처는 남았죠.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하나를 배운 것 같아요. 이젠 결혼 안 할래요. 그냥 혼자 살래요. 어디 무서워서 결혼하겠어요? 아들은 사업에만 전념했고 결국 또다시 성공하더라고요. 다만 전에 알고 지냈던 거래처와 다시 거래를 트면서 자꾸 전와이프 안부를 물어서 종종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닌데 그냥 이혼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이혼했다고 하면 사유들을 그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기당했었다. 그래서 이혼했다. 정말? 우리 아들 아주 대담하네? 저 사업가잖아요. 제 이미지에 타격이 가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업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자칫 멍청하게 비칠까봐 걱정도 됐는데 다들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얘기는 엄마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긴데? 그 사람 유명했던데요? 돈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랑 연애한 거로. 뭐야? 다들 알고 있었더라고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꽤 된대요. 결혼해준다면서 돈 뜯어간 건 기본이고 양다리에 문어다리까지.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다 혀를 찼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안 해줬대? 제가 결혼을 조용히 했잖아요. 다들 제가 결혼하고 알았으니 그냥 쉬쉬했나 봐요. 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아유, 남의 일이라고 다들 아주 입을 싹 다물었구나? 아무래도 남녀 간의 문제는 친구끼리라도 끼워봤자 사이만 나빠지잖아요. 사업으로 만난 사람들이니 더 그랬겠죠. 다들 제가 갑자기 회사 팔고 사라져서 의아하던 참이었는데 결국 그 여자 문제였냐면서 터질 게 터졌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대요. 어떻게 산 사람은 죽었다고 위장하고 신분까지 위조하냐고.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계속 속이면서 쉽게 돈을 얻었으니 그 맛을 어떻게 끊겠니? 그때는 아주 달콤했겠지.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소화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전 며느리에게서도 편지가 오기도 했죠. 거의 원망에 가까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제 덕에 재산도 다 찾으셨는데 어쩜 한 번을 안 오세요? 저 모범수 돼서 일찍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 재기할 수 있게 조금은 도와주실 거죠? 제가 순순히 조사에 잘 임해줘서 재산도 다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로 산 정이 있는데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건 전 며느리의 희망사항이었고 그 애는 제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볼 때까지도 감옥에 있었어요. 아들은 전 며느리가 팔아먹은 사업장에서부터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어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회사라 그것만큼 연봉도 못 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주실 거잖아요. 잘 되면.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미안해서.
이제 희수 씨도 연차가 꽤 될 텐데. 그러니 절 붙잡으셔야죠. 저 같은 인재가 아주 필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내일부터 출근해도 돼요? 고마워요. 대신 약속할게요. 내가 얼른 회사 잘 키워서 지금 받았던 연봉 2배로 돌려준다고. 약속 지키실 거 알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회사 초기에 같이 동고동락하며 위기를 이겨내고 겪으며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은 자기 감정을 꽤 오래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겁났어요. 내가 여자한테 그렇게 치이고도 또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싶고. 근데 세상엔 좋은 여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 애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청혼은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귀자는 고백도 그 사람이 먼저 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멋진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 보시지도 않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 애는 바닥부터 너랑 같이 한 사람이잖아. 한 번 위기도 있었는데 끝까지 관두지 않고 네 옆을 지켰다며.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면 당장 잡아야지. 뭘 망설여?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글귀를 봤는데 잘 사는 게 복수라더라? 제 말에 아들이 막 웃더라고요. 사실 전 그 사람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확 와닿는 거 보니 아직 화가 남아있나 봐요. 난 남은 평생 내내 화낼 거야. 그래야 2번 다시는 그런 종족한테 안 속지. 아들은 비로소 용기를 냈고 결혼과 함께 귀한 손주 소식도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검소하고 싹싹하던지 아들 맘에는 물론이고 제 맘에도 쏙 드는 애였습니다. 요전에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맞더라고요. 며느리 복이 있다는 말, 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네요. 새며느리가 들어온 뒤 저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정하고 삽니다. 저는 요즘 손주들과 노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뒤늦게 본 손주들이라 그런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아주 바빠서 오랜만에 손주들에게 저녁을 먹이는 날입니다. 애들이 제 입맛을 닮았는지 청국장을 그렇게 잘 먹어요. 오늘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표 청국장을 끓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야겠습니다.